지난주에 아주 난리가 났었어요. 우리 고흐 이야기도 그렇고 밀레 얘기도 그렇고. 맞습니다. 네, 주변에서 너무 재밌게 봤다 그러더라고요. 네, 확실히 아는 작가들이 나오니까 이제 관심도가 확 올라가더라고요. 맞아요. 살면서 맞습니다. 다 들어봤던 작가들이고, 네,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또 들으니까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도 요즘에는 이제 미술을 좀 배워볼까 해요. 미술까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 골똘히 연구하면서 이게 뭔가를 그리는 이런 섹시한 모습이 저 자기의 어떻게? 왜 나한테만 그래? 다 오는데. 누구한테 그래요, 제가. 근데 사실 미술관 수도 엄청 많고 작품 수는 더 어마어마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큐레이터님하고 도슨트님은 뭐 전시할 때마다 공부를 다 하시는 거예요? 보통 이제 전시 기획을 하게 되면은 작품의 의미나 크기나 연도 이런 걸 다 알아야지만 이 작품을 어디다 배치할지 또 큐레이팅 할 때 이제 저희가 사실 어떤 작품을 설명을 드릴지 미리 이렇게 정해놓긴 하는데 가끔 이제 관람객분들이 저희가 그죠. 네, 준비 안 한 것도 궁금해서 물어보세요. 조색층 같은 이제 관람객, 예, 관람객이 저분들 올 얼마예요? 거 물어볼 아니에요. 거거든, 네. 얼마예요? 또 이런 분들은 물음표 살인마라 그래요. 물음표로 죽인다고. 아니, 저는 왜요? 순수한, 왜요? 이렇게 계속. 저는 순수한 궁금함, 미술의 목말라함 이런 건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말할 게 1이면 알고 있는 건 한 10이어야 될 것 같아서. 그렇죠. 그래서 보통 모든 작품을 다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것도 그냥 뭐 공부해서 아는 것처럼 말하면 안 되고 내가 원래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원래 아는 것처럼. 도슨트님도 큐레이터님도 이제 사람인지라 실수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재미있는 어떤 실수한 에피소드 이런 거 있으면 좀 저 하나 있는데 제가 이제 8살 때까지만 한국을 살다가 계속 해외에서 살았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왔을 때 다시 이 미술사 용어들을 다시 한국어로 공부를 네, 했었는데 이제 큐레이팅 할 때 한 관람객분이 이제 되게 미술사 지식이 높으신 거예요. 네. 막 얘기를 하다가 정말 고지식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 딴에는 지식이 높다. 높고 지식이 높다. 높고 지식해서 고지식하세요 했는데 이 분이 표정 점점 안 좋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거 한참 있다가 몇 년 있다가 알았어요. 몇 년 있다가 심지어. 아니 근데 이제 이유진 큐레이터님이 약간 막 영어도 섞어 쓰고 한국말이 좀 어설펐으면 이해했을 이해를 텐데. 했을 텐데 네. 지금 우리가 대화를 해도 너무 한국말 완벽하게 쓰시니까 또박또박 욕을 하게 되어서 고지식하세요. 이렇게. 사실 8살 이후엔 해외에 산 사람 치고 너무 잘해요. 우리말이 진짜 상당히 잘해요. 정확한 편이죠. 영어 가능하신가요? Of course. 중국어 가능하신가요? 당연. 왕 나온다. 불어 가능하신가요? 저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한국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에피소드, 실수. 실수담. 처음에 전시 들어갈 때 까먹었을 때 대처를 못 하겠는 거예요. 원래는 대본을 통으로 외웠어요. 통으로 외웠더니 만약에 해석하는 와중에 뭔가 문제가 생겨요. 네. 혹은 누가 막 질문을 애기가 한다든지. 질문을 한다든지 소리를 질러요. 네. 그러면 딱 하는 순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떡해. 외우니까 뭔가 딱 틈이 생기니까 뒤가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대본을 다 안 짜요. 키워드만. 요때 요거 한 다음에 평소에 계속 봐요. 본 다음에 들어가서 나오는 대로 뱉으니까 맞아. 실수가 좀 줄더라고요. 터득하셨네. 네, 맞아요. 그게 있더라고요. 아니 두 분도 이런 시절이 있었군요. 그러니까 올챙이 시절들이 네. 재밌네요 또.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고지식한 우리 이유진 큐레이터와 지식이 아주 높은 분이라는 뜻이에요. 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오르쉐 미술관에 오늘도 이제 들으면 알만한 작품들 막 나옵니까? 그럼요. 오늘도 딱 보시면 나 이 작품 어디서 많이 봤는데 하실 법한 그런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요. 먼저 저희가 살펴볼 작품은 에드와르 마네의 풀바디의 점심 식사라는 네, 작품의 소문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유명한 작품이고 그쵸. 저는 심지어 이 작품을 오마주해서 화보도 찍었어요. 이현희 님이요? 옷 안 입고 있는데. 멋지는 않았어요. 깜짝이야. 이 작품도 당시에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비판을 받았다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마네에 대해 잠깐 얘기해야 되는데 네. 마네는 집이 못 살지 않았어요. 다른 화가들처럼 뭐 힘들거나 뭐 못 사는 수준이 아니라 아버지가 법조인이었대요. 그래서 원래는 마네도 법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 그림이 너무 좋아서 그림주로 넘어간 케이스죠. 네. 근데 저 그림이 논란의 그림이에요. 오죽하면은 마네를 두고서 19세기 화가 중에 욕을 제일 많이 들은 화가다라고 얘기할 정도인데 이 시기만 해도 저렇게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누드를 그리던 시기가 아니었어요. 네, 누드를 그릴 때는 뭐 신화, 역사, 종교 이런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들이었고
저 실제 존재하는 여성이래요. 당시 살아가던. 심지어. 네, 그죠. 그리고 남자도 옷을 입고 있어요, 남자들은. 네. 근데 여자만 벗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 보기에는 당시의 눈으로 볼 때는 불편하죠. 불편한 거예요. 왜 여자만 벗고 있냐. 그리고 저 여자가 관람객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네. 불편한 거예요, 이게 불편한 거예요. 야, 근데 진짜 가까이서 확대해서 보니까 거의 너 뭘 봐 수준인데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여성이 아니다라는 장치가 없어요. 만에는 그걸 다 깨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저 여자의 몸 자세히 보면은 네. 또 하나의 금기를 깼어요. 뱃살이 있잖아요. 네. 본대로 그랬다 이거예요. 미화를 시키질 않았어요. 아, 근데 다리 저렇게 접고 뱃살 안 접히는 사람 있나요? 그러니까 본대로 그래서 불편한데 거기다 저 여성이 나를 봐. 너무 싫은 근데 거예요. 심지어 웃고 있어요. 웃고 있어. 살짝. 좋냐 이런 거죠 지금. 그리고 뒤쪽 보시겠어요? 뒤쪽 보면은 원근법 이상이에요 지금. 전경과 후경의 거리 차이가 꽤 있어야 되는데 네. 저 뒤에 있는 여성을 자세히 보시면 너무 커요. 네. 그리고 잘 보면 저 여성 옆에 배가 있어요 오른쪽에. 타자마자 가라앉을 거예요. 원근법을 어기고 실제 존재하는 사람을 그리면서 심지어 누드로 네. 논란이 됐던 거죠. 지금 이게 제목이 풀바디의 점심 식사인데 네. 그림에 보면은 점심이 메인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되었었는데 네. 좀 보시면은 정작 이 주인공들은 되게 식사에는 전혀 관심이 관심이 없어 없는 보이는 모습이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이 부르주아들의 좀 퇴폐적이고 향락적인 그런 삶의 모습을 너무 가감없이 드러내서 이제 이 상류층들이 매우 불쾌하고 싫어했던 그런 작품이었죠. 맞아. 그리고 이제 마네한테도 여러 질문이 갔을 거 아니에요. 네. 왜 이렇게 그렸냐? 사실은 저걸 본인이 완전히 상상해서 그린 게 아니라 저 똑같은 구도의 과거 그림들이 있어요. 거장들이 그린. 그래서 마네가 뭐라 그랬냐면 난 똑같은 구도에다가 인물만 현대인으로 바꾼 거다. 자기 그렇게 그리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네를 두고서도 이런 말을 하죠. 당시 미술계에서 항상 과거를 보던 눈이 또 현재를 보게 됐다. 그 시작이 마네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잘 살았기 때문이에요. 판매되는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냥 거리낌 없이 그리고 싶은 거 그렸군요. 내가 그리고 싶은 거를 그냥 담은 거죠. 근데 저기 나와 있는 인물들이 실존 인물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누구누구지 혹시 그것도 나와 있나요, 정보가? 네네. 마네의 지인이에요, 심지어. 심지어 마네가 지인을 그렸는데 그렸어요. 마네의 지인들입니다. 보시면은 오른쪽에 있는 남성이 이제 마네의 형제 중에 한 명이고요. 또 왼쪽에 있는 남성이 마네의 처남인 조각가이고 또 이제 왼쪽에 있는 여성이 술집에서 이제 기타리스트로 또 활동을 하시고 화가로도 활동하시는 모델 빅토르 무에랑이라는 사람입니다. 실존 인물이네요, 진짜로. 네. 그래서 이 작품에서 또 하나 재밌는 게 작품 이제 주요 인물 3명이 있잖아요. 네. 근데 남성분들이 이제 옷이 어두운 검정색으로 이렇게 네. 칠해져 있죠. 네. 근데 정작 이제 옷을 벗고 있는 이 여성분은 두색청 하얀색으로 거의 칠해져 있어요. 맞아요, 빛을 다 받아서. 맞아요. 네. 되게 하이라이트를 많이 줘서 모든 시선이 가도록 네. 일부러 의도해서 그렇게 그린 거죠. 네. 점심 식사는 안 넘어가겠다. 그러니까 마네는 자신만의 그 신념이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나와 함께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그리겠다라는 신념이 있고 이제 이후에 이 영향을 받아서 등장하는 사람들이 인상파들인데 제가 되게 기억에 남았던 게 마네가 죽기 전에 네. 유언이 뭐였냐면 네. 사람들은 자기들이 욕을 먹어봐야 욕 먹는 게 얼마나 아픈지 알 거라고. 그러니까 그게 사실 상처였는데 이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 거 보면 화가들도 대단하다 싶을 때가 있어요, 진짜. 네. 비난이 아무렇지 않을 수 없어요, 사실. 맞아요. 다 상처죠. 또 마네도 누군가는 그렇구나. 이렇게 새로운 미술을 또 시도해야지 또 새로운 미술 사조도 생겨나고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그래서 마네 작품 또 이야기 나온 김에 네. 다른 작품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뭡니까? 마네 작품은 아니고 그와 이름도 비슷한 모네 작품입니다. 마네가 모네 아니에요? 달라요. 근데 이게 또 사연이 있어요. 다른 거예요? 철자 하나 달라요. 맞아요. 근데 A랑 O 차. 마네가 선배, 모네가 후배거든요. 제가 뜨려고 내 이름 따라하고 있다. 마네도. 근데 실제 실제로는 아니죠. 실제 아니죠. 덕을 보긴 봤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래서 네. 이번에는 모네 어떤 작품을 볼까요, 저희가? 임종을 맞은 까미유라는 조금 독특한 그림이에요. 임종을 맞은 까미요?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저 모네 좋아해서 모네 작품 진짜 많이 봤는데, 모네 다른 작품이랑 다르게 되게 많이 으스스해요. 다르다. 네, 좀 맞아요. 번뜩하고. 듣고 나면 달라 보일 거예요. 네. 모네의 아내 까미유입니다. 네. 아내예요. 모네가 이제 인상파라는 화가로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네.
전통적인 그림을 거부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그림도 안 팔리고 네. 의뢰도 안 들어오고 사채업자한테 쫓겼고 아이고. 집도 쫓겨나야 되고 아내도 영양실조 걸리고 까미우가 그러니까 모네가 힘들 때 만나서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한 거예요. 까미우가. 근데 결혼을 하고 네. 둘째 아이를 낳았는데 네. 그 뒤에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모네가 그때 어떻게든 치료해주고 싶어서 네. 그림 판 돈을 거의 다 치료비에 쓸 정도로 투자했는데 결국 못 고쳐요. 그래서 30대에 세상을 떠났는데 모네가 옆에 아내를 계속 지켜주면서 눈을 감는 순간 바로 캔버스를 펼친 거예요. 에? 그린 거예요? 네, 그리고 아내가 딱 눈을 감았을 때 바로 아내의 그림을 그린 거죠. 저기 가슴 쪽 보면은 붉은색이 살짝 있어요. 그 아내가 좋아했던 꽃다발이라 그래요. 생전에 좋아했던. 그래서 그걸 안겨주고서 바로 그 모습을 그린 거죠. 실제로 이 모네가 이제 아내 까미우를 모델로 삼아서 되게 많이 작업을 했었다고 해요. 왜냐면 이제 모네가 좀 가난한 그런 젊은 화가였기 때문에 이제 모델을 그런 고용할 돈이 이제 여건이 되지 않아서 이 아내가 많이 모델을 서줬었는데 이 작품을 보면 전 모네 그때 그 심정이 또 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평소에 이제 모네 작품답지 않게 되게 좀 거칠게 그려서 맞아. 뭔가 그의 마음을 대변하는 듯한 그런 그림이 아닌가 싶습니다. 얼마나 슬펐을 거예요, 진짜. 근데 저는 슬픔이 느껴지기보다는 약간 좀 별로라는 느낌? 유쾌하지만은 않은 그런 느낌? 색준 씨가 더 별로예요. 진짜 별로다. 저 같으면은 사랑하는 와이프가 이렇게 떠났으면 엄청 울고 뭐 빨리 이렇게 해줄 것 같은데 현 시대로 따지면 약간 인스타 뭐 사진 이렇게 우리 방금 주고 난 뭐 이런 느낌. 셀카를 찍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찍은 그쵸, 거지. 기록을 한 거죠. 남기고 싶어서. 자동적으로 자기가 꼭 들어간다. 사진에 자기가. 저 마음도 나는 이해는 돼요. 그 생각이 나도 들긴 들었어요. 들긴 들었지만 그것보다는 자기의 직업의 특성을 살려서 네. 먼저 죽은 아내를 네. 불멸로 남긴 게 아닌가. 맞아.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내 와이프의 모습을 그려서 평생 간직하겠다. 네. 이 마음이 난 더 컸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맞는 것 같은 게 밖으로 공개를 안 했대요. 항상 자기 방에 이렇게 둬놓고 본인만 봤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모네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쓴 글이 있어요. 한번 이현님이 읽어주시면은 좋을 것 제가 같아요. 하도 울 것 같은데 어떡하지. 어느 날 무척 사랑했던 사람이 죽어갑니다. 점점 창백해지는 그녀의 얼굴. 그 얼굴에 시선을 떼지 못한 채 그 얼굴을 관찰하고 있는 나 자신을 깨닫고는 나도 놀랐습니다. 내가 그토록 아꼈던 그녀의 모습을 붙잡으려는 생각이 들기도 전에 기질적으로 변화하는 그녀의 얼굴빛들에 대한 전율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듣고 나서 저희 좀 처음이에요 무서운데? 사실. 네. 친구한테 보낸 편지들이 있어요. 거기 적힌 걸 보면은 또 그렇게 한 가지로만 생각하기 힘든 게 너무 절망적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편지도 적혀 있어요. 근데 제가 저 그림에 담긴 진짜 비하인드 스토리 하나 알려드릴게요. 사실 몰랐어요, 저도.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그림을 그렸잖아요. 화가 입장에서, 예술가 입장에서 하나의 작품을 완성했다. 이제 이 작품은 보내줘야 된다라는 그 표시가 사인이잖아요. 모네 작품 중에 유일하게 저 그림만 사인이 달라요. 달라요? 달라요. 저 그림에만. 끝에 사인이 끝나는 지점에 네. 하트가 있어요. 아 정말? 네, 이거 발견 못 하시더라고요. 그렇네요. 모네 작품 중에 유일하게 저 작품에만 끝에 하트가 있어요. 한마디로 아내를 보내주는 시점인 거예요. 저 사인 펜을 딱 떼는 순간. 근데 그때 하트를 그리며 보내준 거죠. 마음 아파. 저게 정말 모네의 그 마음이 느껴지는 포인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인을 다들 놓치시더라고요. 그러네요. 자,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오르쉐 미술관에 가시면 꼭 보고 와야 할 그림 탑 10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건 작품명이 조금 어려운데요. 바로 오기스트 르누아르의 몰랭드라 갈레트의 무도회라는 작품입니다. 우와. 캬바레라고 하죠. 이게 캬바레인데, 그러니까 요즘 말로 치면은 뭐 번호도 따고 하는 곳이에요. 번호를 딴다고요? 뭐 그럴 수 있죠, 뭐. 여자친구가 있는데? 아 저요? 아 알겠습니다. 예. 저 당시에 최고의 핫플이네요, 핫플. 그죠, 하프래요. 근데 사람 진짜 많네요. 한 50명 넘을까요? 그쵸, 한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 그림이 딱 공개됐을 때 평론가들이 있는 욕 없는 욕 다 했어요. 왜요? 왜 사람 몸에 저런 그림자가 있냐. 그래서 르누아르가 사람 그렸을 때 평론가가 뭐라 그랬냐면 야, 시체가 앉아서 썩고 있는 것 같다고. 왜? 그렇게 비난을 한 거예요. 그 전에는 사람 그릴 때 밖에서 안 보고 그렸기 때문에 그림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 몸에 생기는 그림자가 없는 거예요.
얼룩덜룩하잖아요, 사람 몸이.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던 시기였던 거예요. 어머, 처음에 등장했을 때에서 저 사람의 얼룩덜룩한 게 뭐냐, 저걸 이해를 못했을 정도로 눈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저게 무슨 시체가 썩는 것 같다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인상파 배울 때 가장 대표적으로 배우는 작가가 이 르누아르 이 작품인 것 같아요. 왜냐면 네. 가장 그 빛을 맞아요. 표현을 잘했다는 작품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작품도 이제 르누아르의 지인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소개된 작품에는 다 지인이나 뭐 가족이나 다 등장을 하네요. 그게 실존 인상파 인물. 특징이에요. 오. 지인들을 그리는 거죠. 실제다 이거는 그죠. 실제다. 두 명의 여성은 잔느와 그녀의 이제 언니 에스텔이 있고요. 이들과 마주하며 큰 테이블에 앉아 있는 세 명의 남자는 프랭크 라미, 노베르 고네트, 리베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르누아르의 측근들이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제 또 왼쪽 이 중앙 왼쪽 부분을 보시면 한 커플이 있죠. 네, 이 커플은 이 스페인 화가의 돈 페드로와 그의 이제 연인이 함께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인데요. 가까이서 이 작품을 한번 그 커플을 한 번 더 보시면 시선이 관람객을 향하고 있습니다. 앞을 그러네요. 보고 있는데요. 네, 그 이유가 이제 보시면 이 작품의 앞에 인물들이 조금 더 비교적 크게 그려져 있죠. 우리의 시선을 여기에만 두지 않고 이렇게 뒤쪽에 커플을 보면서 이렇게 시선이 한 바퀴 전체적으로 캔버스를 다 아우르면서 감상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작가가 그렇게 그려 넣은 거죠. 네. 소문 같은 거 좋아하잖아요. 네. 르누아르 그림에 나오는 소문을 네. 좀 들려드리면 사람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게- 것 같아요. 네. 사진 같은 사람이 몇 명이야. 남녀 관계를 되게 좋아했어요. 르누아르 심지어 이런 말도 했어요. 나 여성이 없었으면 그림 안 그렸을 거라고. 근데 누가 누굴 좋아하는지 아는 거예요. 시선이 안 맞아. 사람들 시선이. 그래서 르누아르 그림을 볼 때는 사람들의 시선이 어딜 향해 있는지 찾아보는 거 재밌어요. 그 옛날에 사랑의 짝대기라고 하잖아요. 네. 자, 한번 확대시켜보면 잘 보면 저 나무 뒤쪽에 한 여성이 네. 아련하게 바라보고 있어. 지금 이 앞에 전경에 있는 테이블에 있는 누군가 좋은 거야. 근데 못 앉았어 지금. 아 그러네. 전경에 모여 있는 사람들 중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제일 아픈 사람인 거죠. 그 테이블에 초대받지 못한 네, 사람이구나. 아픈 거야. 저 우측에 이제 테이블에 모여 있는 사람 잘 보면은 네. 밀짚 모자 쓴 사람. 네. 저 왼쪽에 서 있는 사람이 좋아. 네, 그러네요. 저 여자 좋아. 찍시나 따라 얘가 좋아. 얘는 쟤한테 관심이 없어. 네. 얘는 그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좋아요. 그러네. 이런 식으로 르누아르는 누가 누굴 좋아하는지 알고 있었다는 소문이 있어요. 청춘 드라마네요, 완전. 맞아요. 그림 하나로. 아, 근데 정말 이 시선 하나 그냥 그리는 게 아니네요. 이 작품의 시선에까지 화가의 뜻이나 장치가 숨어 있다니까 되게 재밌습니다. 이 르누아르가 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예술은 행복하고 아름다워야 한다. 라는 그런 말을 남겼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 르누아르의 작품을 보시면 되게 행복한 사람들을 모델로 하거나 좀 색채가 밝고 화사한 그런 작품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르누아르를 검색하면 붙는 수식어가 있어요. 행복을 그리는 화가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림을 볼 때 저 화가가 너무 행복만 그린다고 해서 고지곧대로 저 사람 행복했구나라고 생각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르누아르가 행복을 그렸잖아요. 13살 때부터 돈 벌러 도자기 공방에 취업해야 됐어요. 가난해서. 그리고 또 성인 됐을 때 보불 전쟁이 터져요. 징집됐고 병어도 나왔고 그리고 말년에 그 평생 그림 그리던 손에 이제 이상이 생겨요. 류마티스 관절염이 생기면서 그림 그리던 손이 굳어버렸어요. 근데도 그림을 그리거든요. 어떻게 그렸냐면 아들이 이 붓을 손에 묶어줬어요. 묶은 채로 그려요. 그래서 나중에 르누아르 말년 사진 찾아보시면은 여기 손에 묶은 채로 그린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르누아르가 왜 거장이냐? 그런 삶 속에서도 불행을 그린 적이 없어요. 르누아르가 남긴 유명한 말 중에 두 가지가 하나가 있는데 하나는 그림만큼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말도 남겼고 또 되게 유명한 말이 고통은 지나가지만 아름다움은 영원하다 이 말을 해요. 그걸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멋있다. 진짜 멋있는 말들을 하셨네. 르누아르 그림은 정말 말씀대로 너무 그냥 밝기만 해서 난 별로야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거든요. 오늘 르누아르 실제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너무 진짜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오늘부터 다시 팬해야 되겠어요. 진짜 멋있네요. 어쨌거나 본인이 희망하고 바라왔던 대로 네. 세상을 조금이라도 아름답게 만드는데 기여한 분이시네요. 멋있어요. 네. 자, 지금 오르쉐 미술관의 탑 10. 한 작품은 더 보시죠. 소개를 해주세요. 조금은 다른 작품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폴 고갱의 타히티의 연인들이라는 작품입니다. 제목은 이거 저도 진짜 많이 들어봤었는데 뭔가 막상 보니까 뭔가 좀 낯설긴 하네요. 여기가 약간 부산 해운대 같기도 하고. 이 작품은 이제 고갱이 파리 세계 만국 박람회를 고갱이 갔는데 남태평양의 그런 원시적인 문화와 풍습을 이제 처음 접하게 된 거예요. 되게 센세이션
해가지고 이제 이 원시 문화를 되게 동경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고갱이 문명의 삶을 버려두고 타히티로 떠납니다. 그래서 타히티로 떠나서 거기서 이제 만난 두 여인을 해변에 있는 모습을 그린 작품인데요. 이 작품을 보시면 뭔가 그런 남태평양의 이국적인 분위기가 되게 물씬 나고 색감도 되게 좀 원색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보는 관람객을 어떻게 보면 약간 남태평양의 한 가운데로 초대하는 듯한 그런 느낌의 작품입니다. 네. 고갱이 많은 분들이 화가로만 알고 있는데 원래는 주식 중개인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주식 중개인이었고 머리 진짜 좋은 사람이었어요. 눈치도 빠르고 돈도 많이 벌었고 그때 막 아내도 사랑하는 여성 만나서 결혼도 하고 막 아이도 낳고 되게 잘 살았는데 네. 사실 잘 나갈 때 주말마다 그림을 그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당시 유행하던 게 인상파였어요. 인상파 화가들이 고갱 그림을 칭찬을 하는 거예요. 네, 주식 중개인일 때. 그러니까 얘가 뭔가 그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있을 때 경기 침체가 온 거예요. 네. 그때 완전히 화가로 돌아선 거예요. 근데 고갱 입장에서는 잘 될 줄 알았대요. 금방 잘 될 줄 알았다. 칭찬받았으니까. 칭찬받았으니까.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막상 전업화가 되니까. 근데 고갱이 그때부터 뭔가 이 파리에서는 남들과 다른 색다른 걸 만들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해요. 고갱이 했던 명언 중에 제가 생각한 최고의 명언이 있어요. 네. 예술은 표절 아니면 혁명이다. 그래서 여기선 혁명을 일으킬 수 없다. 예술가들이 없는 아무도 가지 않았던 타히티 섬으로 떠나버린 거죠. 네. 거기서 자신만의 예술을 발견을 해요. 아니 저기 와이프랑 자식들은 어떻게 하고 갔어요? 그래서 욕을 먹는 거예요. 버리고 왔어요? 갔죠. 심지어 아이가 5이었어요. 아이가 5이었고 나중에 그래서 아내가 그렇게 고생을 한 거예요. 근데 고갱은 그러고 타히티 다 버리고 가서 이제 타히티 원주민 여성들을 만나는데 그 나이가 너무 어렸죠. 이네. 값어치가 없었지. 인성적으로 그렇지만 그럼에도 예술적으로 이뤄놓은 건 대단한 화가다. 근데 예술적으로는 타이틀을 넘어가서 자기 신념을 이루긴 했네요. 이루긴 했죠. 고갱을 얘기하는 수식어 중에 하나가 빨강보다 더 빨갛게, 파랑보다 더 파랗게거든요. 그러네, 저기도. 원색을 막 쓰고 원근법도 없애고 자신만의 고유한 그 그림을 완성한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그림을 보냈는데 파리에 인기가 없는 거예요. 없어서 나중에 이렇게 포기할 때쯤에 네. 다시는 파리 안 오겠다. 얘네들은 내 그림 이해 못한다 하고 돌아갔어요. 네. 근데 돌아갔는데 5 자녀 중에 네.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딸이 있었거든요. 네. 그 딸이 죽었다는 소문이 들려요. 소식이 들려와요. 병에 걸려서 네. 타히티에. 타히티에 있는데 소식이 들려온 네. 거예요. 딸이 죽었다. 그때 고갱이 뭘 하냐면 나도 살 필요가 없다. 화가 사람들이 내 그림 알아주지도 않고 이 사랑하는 딸 이름이 딸같이. 알린이거든요. 알린이 떠났으니까 살 가치가 없다 그래서 내 인생 최고의 대작을 남기고 마스터피스를 그리고 난 죽겠다 이거예요. 마스터피스를 그려요. 네. 그 딱 그리고 나서 그 대작이거든요. 네. 밑그림도 없이 타히티에서 엄청난 큰 사이즈의 대작을 네, 그려요. 네, 네. 그게 제목이 우리는 어디서 왔고 무엇이 되어 어디로 가는가. 우와. 그 그림은 어디 있어요? 그림을 그래서 들어보세요. 그린 다음에 보냈어요. 편지랑 같이. 네, 파리로. 내 최고의 대작이다. 파리로. 네, 파리로 보낸 거예요. 네. 그리고 농약을 먹어버려요. 비수를 먹어버린 거예요. 네. 근데 딱 진짜 먹었거든요. 네. 어떻게 됐을까요? 살았을 것 같아. 원래 나쁜들이 명이 길어. 살아나기 힘든데. 너무 많이 먹어서 토해내면 살았대. 근데 장기가 다 망가진 거예요. 몸이 다쳤잖아요 이제. 네. 막 아픈데 아파 죽겠는데 네. 편지가 와요. 그 화상한테. 대박났다. 당신의 그림이 엄청난 값에 팔렸다. 웬 알 수 없는 섬에서 되게 독특한 그림을 그려 보내는 작가가 있는데. 거장이 있는데 너 지금 그 전설이 되고 있다. 난리 났구나. 선택을 하라 그래요. 돌아와서 다시 아무렇지 않은 일반적인 화가가 될지 전설로 죽을지 선택해라. 전설로 고갱이 죽어야지. 안 와요. 타히티에서 죽어요. 죽어야지. 이제 사람들이 고갱을 대해서 궁금해하는 거예요. 한 작가가 네. 고갱의 발자취를 다 따라가요. 네. 반대로 따라가요. 반대로. 타히티로 시작해서 이 사람이 따라가요. 그 다음에 소설을 씁니다. 그게 달과 유펜스예요. 너무 재밌어. 그 달과 유펜스. 서머셋 모금이 쓴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그러네요. 저 작품을 보면은 저 여인이 뭘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저게 뭔가요? 보시면 이제 해변가에서 두 여인이 있고 한 여인이 손으로 뭔가 이렇게 꼬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요. 지푸라기라고 하나요? 지푸라기 꼬아서 해가지고 집신 집신. 만들잖아요. 그런 비슷하게 이제 종려나무 잎을 꼬아서 네. 모자나 옷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에 좀 더 충격적인 걸 하나 얹어드릴게요.
작품 이제 오른쪽에 있는 여인을 보시면 네. 이 여인의 나이가 이제 약 13살, 14살 정도, 13살 정도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 여성이 고갱의 동거녀이자 애인입니다. 고갱이 타이티에서 완성한 예술이 뭐냐면 네. 눈에 보이는 색을 떠나서 네. 마음의 색으로 칠한 거의 첫 번째 화가예요. 한마디로 고갱이 왜 위대하냐? 그림에 있어서 색채를 해방시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전현무님이 그림 그리잖아요. 근데 테크닉적으로 잘 그리는 건 아니잖아요. 색깔도 꼭 사람 색으로 안 칠하고 내가 원하는 색 칠하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가 욕하지 않잖아요. 개성 있다. 그게 가능해진 이유가 고갱이 했기 때문이에요. 이미 한 세기 전에 사람을 막 자기 마음대로 칠하면서 그 당시에 엄청난 욕을 먹었기 때문에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술가들이 없었으면 지금도 그림은 무조건 사람은 살구색 칠해야 되고 그걸 바꾼 사람들이 지금 거장들인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피카소가 이 고갱한테서 엄청나게 많은 인플루언스를,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오늘 얘기 이렇게 쭉 듣고 나니까 오르쉐 미술관 되게 가고 싶다. 빨리 가고 그렇죠. 싶어요. 저도 사실 이런 이야기를 안 듣고 가서 볼 때랑 또 네. 다 알고 가서 그 그림을 볼 때랑 느낌이 너무 다를 것 같은 거예요. 완전. 너무 가보고 싶어요 지금. 저희는 뭐 지금 당장은 갈 계획이 없습니다만 갈 수 있는 분들은 저희의 네. 설명 한번 꼭 잘 들으시고 네. 가서 정확하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미술에 대한 고품격의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미술랭 가이드 함께하고 계십니다.